여야의 극렬한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내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여야의 갈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종훈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첫 번째 검찰청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플러스에서 정의당 의원들도 다 이렇게 동참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검수완박법의 필요성, 시기, 절차, 타당성,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에 보니까 또다시 이제 진보 진영이 똘똘 뭉친 그런 그 형국이던데요. 과연 이번 검수완박 입법이 진보의 가치에 맞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늘 강조하는 이른바 노무현 정신에 맞는 선택이었는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 주는 거였습니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선택을 지금 한 건데 이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 표결 그 결과를 보니까 반대 의견을 낸 반대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기권표도 뭐 없고 과연 이게 정상인가? 예, 이게 과연 지금 진보 정당이 건전하다는 신호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어제 일단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유죄일 거야. 그러니까 벌을 줘야 돼라는 확증 편향을 아무래도 갖기가 쉽습니다. 예.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법학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이게 지금 요번에 문제된 게 아니고 작년 2월, 3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자가 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게 된 가장 가까울 끈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게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박탈이라고 그게 거의 명사처럼 굳어져 있어버렸습니다만 예. 그 뒤로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적인 국민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대선 전관 별도 트랙으로 이끌어 왔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 대선을 지고 나니까 마감 시간 정해놓고 막 서두르니까 뭔가 이상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간에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거다라는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조금은 왜곡된 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게 좀 일단 문제가 되고요. 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면 그걸 누군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6개 범죄를 수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른바 지금 뭐 한국형 FBI 어쩌고 뭐 중수청 만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국가기구를 새로 신설하면 그거 역시 법률의 지원과 규정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걸 먼저 만들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민주당이 지금 받고 있는 비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께서 지적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면할 수 있었건만 절차와 방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통과된 이 검찰청법 내용과 관련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 부분 그리고 네. 한국형 FBI, 그러니까 중수청 이 설치 논의가 빠졌다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서 이게 결국엔 정치인들만 득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역시 민주당이나 이 법안을 추진하는 측에서 소홀 했거나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수사, 선거법 수사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계속 강화되어가는 추세고요. 마땅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다른 데 수사할 역량을 가진 데가 과연 없을까요? 검찰이나 공수처 또는 기타 수사 인력이 과연 증발해버리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검찰만이 탁월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다는 신화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검찰 2,300명입니다. 그리고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 내정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검찰에서도 선후배니까 김학의 씨 얼굴을 국민들도 대충 알겠는데 그 2,300명밖에 되는 검사들이 김학의 씨를 몰라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필요에 따라서 수사를 강하게도 약하게도 세게도 느리게도 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요. 자, 검찰이 지금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려면 그 전에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채 우리한테 수사권을 뺏어가는 것은 무조건 반대합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수사 관련 사항도 어느 기구에서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고요. 네. 6대 범죄 중에 부패, 경제 범죄는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하게 지금 조금 남겨놨고 선거 사범도 6.1 지방선거 관련된 범죄가 나올지 모르니까 올해까지는 검찰의 수사권 안에 넣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언제 어떻게 만든다는 그 내용도 들어있지 않아서 많은 뭐 비판도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수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뭐 검찰이 이제 부패하고 경제는 뭐 한다고 하니까 예. 또 이 선거 관련해서도 6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유지는 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과연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뭐 수사는 어차피 다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경찰에서 하죠. 그런데 경찰에서 이거 사건 종결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왜 이번에 그 검찰청 쪽에서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가는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고 또 공수처 만들어서 그쪽으로 또 중요한 또 이 고위공직자 관련한 범죄 수사는 또 그쪽으로 옮기고 심지어 기소권까지 갖도록 만들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청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분산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기 말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다. 그게 과연 뭐겠는가?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금 당선되도록 만든 그 사건들하고 지금 국민들은 이거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왜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도 뭐 계속 지금 거듭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사실은 수사 라인들이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런 그 전례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 그 이제 검수완박 입법 문제를 이제 딱 보니까 결국 그거를 계속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권력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서 이것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절박하게 달라붙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다라고 전제하죠. 민주당이 이 법안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까지 서둘렀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다라고 봐요. 그냥 계류만 시켜놓고 계속 처리 안 했을 겁니다. 왜? 지금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검찰이 우리 손 안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지금 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요. 네. 방금 뭐 정식의 반론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 평론가 말씀하실 때 자료 화면에 검찰청 나가대요. 한글로는 검찰 써 있고 영어로는 prosecution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말해서 죄송한데 거기 영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예, 뭐 맞는 말씀이시죠. 그 기소청 그 말입니다. 기소청.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기소하는 곳 그 예. 뜻이에요. 만약에
검찰에게 수사가 본원이면 인베스티게이션 서비스라고 썼겠죠. 수사청이라고. 검찰의 본원적인 기능은 기소청입니다. 편의적으로 70년 전에 검찰에게 경찰을 지휘하고 일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던 거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시간의 풍화작용 때문인 것이지 지금 이게 줬던 것을 억울하게 다시 뺏어가는 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제 강행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도 거기에 합류를 했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똑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어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계속 그렇게 된다면 거의 통과 수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통과 이후에도 전국의 분위기 그것도 우려가 되고 어떻게 그 이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강행만 하다가 서로 상처도 많이 입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현재 상황.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 법안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의 역풍도 꽤 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입법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을 어떻게 할지 부분도 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좀 남아 있잖아요. 예. 그죠? 이걸 둘러싼 힘겨루기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또 인사청문 정국까지 또 겹쳐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곧바로 또 지방선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여야 간의 어떤 뭐 합의라든가 뭐 협치라든가 이런 건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현재의 그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서로 아마 치열한 정치 공세전을 펼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통과 과정에서 뭐 욕설도 나오고 뭐 밀고 땡기고 구급차 실려가고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회의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 뭐 징계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일 지방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각 당에서 여야에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그 상황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이거는 이거대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6일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두고 요거 먼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신경이 당연히 쓰이겠지만 네. 전자 후자냐로 말씀하시면 방금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서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어차피 2년 후까지 172석 거대 이젠 야당이 되지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 10일 날 맞죠? 예. 네.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를 시켜도 이 법은 안 되니까 이 법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민주당의 의지이자 전략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으면 이건 별도의 심야 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같은 꼴불견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매우 짜증내실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일단 저런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건 확실하죠. 아무튼 민주당은 숫자는 많은데 사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그 지점에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요. 다만 검찰 한 말씀만 요번까지만 드릴게요. 네. 기소권과 수소권, 수사권은 지금이 됐건 몇 개월 후가 됐건 분리하는 쪽으로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국회 운영이나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도 이게 당연히 결부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감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개의 시점을 늦춰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꼼수다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요청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또 한 번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앞으로의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민주당이 뭐 이제는 거의 편법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편법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지금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서 민주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안타깝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지금 국무회의 지금 그 연기 요청도 편법이죠. 더군다나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예. 그죠?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라 그러면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자리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통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립니다. 한 10시에 열리죠. 예, 5월 3일 지금 오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보니 3일밖에 지금 3일 날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것도 예. 뭐 쪼개기 국회 해가지고 지금 겨우 맞춘 게 3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통 본회의는 오후에 열리잖아요. 2시부터.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아예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이제 한 겁니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최근에 언론 기자회견에서 나와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서 언급한 그런 내용의 그 기조에서 볼 때는 아마 협조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유종의 미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무현 정신을 사실은 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봐요. 이번 검수완박 입법은. 예, 조금 전에 뭐 수사권하고 이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검찰 개혁 이야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갖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권한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해온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게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다, 이게 위헌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이미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동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헌법에는 검찰의 우리나라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도록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히 명백히 밝혔듯이. 자, 그걸 훼손하는 그런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똑같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실 때 늘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검찰의 수사권 독립. 그건 뭐냐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금 국무회의 연기 요청까지 있으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수용까지 하느냐.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추가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광윤 소장님이 지금까지 그 대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을 비유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언급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노무현 정신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보충 설명 겸 해명 겸 다른 의견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일단 20년 전이었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독립을 강하게 내걸었던 것은 그 직전까지 검찰이 권력의 시녀 딱 그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테니 너희들 제대로 중립적으로 잘 하라라는 거였죠. 그때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신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금과 옥조여야 하느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시대가 변형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국제적 추세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도 미처 못했던 걸 이제 시행할 만한 즈음이 되면 노무현 정신 아니라 무슨 다른 정신이라도 맞게 변형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게 노무현 정신을 진짜 계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권력의 시녀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지적한 것이고요. 임시 국무회의를 국무회의 좀 시간을 늦춰달라, 날짜를 하루 이틀 늦게 할 수는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옹색하죠. 맞습니다. 옹색한데 국무회의란 통상 관행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하에 해온 게 맞았습니다. 긴급한 사안이거나 별도의 추가 안건이 있을 경우는 임시 국무회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고요. 예. 지난번 윤석열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전 비용 처리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비비 신청하는 거. 그거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처리해준 전례도 최근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조금 네네. 반론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개선하는 거면 언제나 환영이죠. 그런데 이번은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자, 노무현 정신에 입각한 검찰 개혁은 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어땠나요?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뭐 여러 가지 청와대 뭐 관계자들 관련한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 집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검찰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반론이 이어져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그 혜택은 결국 누가 보게 될까요? 향후에 대통령이 되는 분들이 보게 되겠죠.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윤석열 하에서 이루어지는 권력형 비리 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없다는 보장 없어요. 있겠죠. 발생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습니다.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 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건대는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뭐 권력 주변에서 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일단 높다라고 예. 전제했을 때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좋아질까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좀 슬림화하겠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였고 3실 8수석이 현재 체제인데 2실 5수석 체제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도 또 서울 출신 60대 남성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좀 경제 쪽에 너무 비중을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인수위 인선의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관계했던 인물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뭐 강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 그리고 이제 역시 구친위계 출신들이 좀 예. 이제 비중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은 저는 뭐 그게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청와대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국정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너무 과도하게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제 권력을 조금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적은 규모로 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에는 좀 옳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은 뭐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다 나온 얘기긴 한데 이른바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장관 내정자 중에도 뭐 청년 세대가 없어서 예. 뭐 당선인 시절에 공약해놓고 왜 그거 안 지키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규모는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선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청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해왔던 말이고 일정 부분 그게 그 의지가 표현된 거니까 많이 줄었죠. 3실 8수석에서 2실 5수로 바꾸니까 굉장히 작게 한 겁니다. 저는 그거 좋게 평가합니다. 예. 다만 앞으로 결국은 중요한 건 일이에요. 3실이든 2실이든 5실이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라 일만 잘하게 하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을 썼는가 보다 청와대에서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중이자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청와대 인선은 다 비서들입니다. 대통령의 흉중을 잘 헤아리고 그것을 제때제때 시차 나지 않게 보완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훨씬 좋겠죠. 저 사람들은 장관하고는 좀 달라요. 내각하고. 네. 내각은 집행기관이고 저 사람들은 보좌하는 건데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됩니다. 한간에 이런 말들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이건 뭐 새 장관이건 청와대건 아가페 인사다. 그래서 그거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예.
패밀리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약간의 비아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아가페란 말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 쓰는 거 맞습니다. 아는 사람 써야죠. 그 당연하죠. 예, 잘 아는 사람 써야죠. 가까운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쭉 오랫동안 도와왔으면 같이 가는 거 맞습니다. 패밀리 같은 사람만 나오면 다만 동종교배의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예스맨들만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규모가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들과 어떤 호흡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동안 우리 청와대의 한마디나 눈치 보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공무원들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이번 청와대 인선이 의미를 획득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안보실 편제를 또 대표 개편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국가안보 1차장에 국제정치 전문가 김태우 교수가 맡겨졌고 그 아래 이제 경제안보 비서관이 신설이 됐는데 경제와 안보 뭔가 이 부분을 한 묶음으로 묶은 것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도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 네,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궁금합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보 개념 자체가 과거하고 달리 요즘엔 이제 복합 안보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간접적으로는 국가 안보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뭐 안보 정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면으로까지도 이제 전개가 되기도 하고 당연히 경제에 영향 미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기후 위기든 뭐 이런 그 환경 관련한 부분이든 또 경제 관련한 부분이든 이게 국가 안보 상황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요즘은 좀 종합적으로 이걸 안보를 지금 접근을 하는 그런 그 관점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도 경제는 특히나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으로 늘 영향을 받는 분야가 경제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다른 나라의 각국의 어떤 국가 이른바 정치 정세까지 우리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관, 총리 인사청문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한번 총리했으니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또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청문회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해 충돌, 그다음에 퇴임 이후 재산의 급격한 증가, 그다음에 론스타를 대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로비스트 비슷한 걸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 내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기류가 초반보다 좀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는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니까 예. 지금 숫자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는 않다. 그 예. 정도 좀 참고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들은 조금 까도 양파인데 나오는 게 국민들이 제일 눈살 찌푸리고 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일원이 되고 더군다나 새 정부의 내각의 중요한 포스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아슬아슬하게 집권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초기의 정국 안정은 굉장히 핵심입니다.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 특히 그러한데 그런 점에서 조금 전향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럴 때야말로 민심을 잘 헤아리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 경제안보 한 말씀만 추가를 하죠. 이거 한 3, 4년 전부터 국제 정치 경제학에서 확 나온 얘기인데 그 근본은 미중 패권 다툼이고요. 우리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원재적 가격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공급 체인이 정치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몇 배 치솟기도 하고 돈을 줘도 수입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그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경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정학적 외교 안보처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고 뒤늦게나마 윤석열 당선인 물론 이재명 후보도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경제 안보 내각에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것은 뒤늦었지만 대단히 방향을 잘 맞게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내일부터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 분위기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하여튼 뭐 최대한 많이 입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목표하는 바가 좀 분명하죠. 이번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자는 무조건 낙마시키고 싶을 겁니다. 검수완박 입법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자를 볼모로 잡고 예. 한동훈 그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초점을 좀 두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또 정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카드는 한동훈 카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무조건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임명 동의안이 처리 안 되더라도 그 부분도 아마 좀 한 대안으로 고려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이 민주당 쪽에 불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그대로 그 부분을 방치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 낙마를 위한 신상털기 청문회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선인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강행을 했다가 또 그것이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문제되는 특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를 시키거나 또 이제 지명 철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의 반전을 노리는 뭐 그런 이제 전략을 쓰기 마련인데 예. 제가 보건대는 이미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강수를 둘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애초 원한대로 그냥 밀고 가자. 라는 이제 방향성으로 이제 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방선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정면 승부하는 방향으로 그냥 나가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그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예. 그 윤 당선인이 사실은 뭐 본인도 계속 얘기해 왔다시피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보고 있듯이 정무적 판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분이어서 의외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종훈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